안녕하세요. 박장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남북국 시대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먼저 크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북국 시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7세기가 있다 한다면은 태종 무열왕 7세 때 시작된 운동이 문무왕 7세 때 완성이 되게 되죠. 무열왕 하게 되면 우리가 삼국통일을 시작한 왕이다 한다면 문무왕 때에는 삼국통일이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때 당을 한번 살펴보자면 당나라는 이제 실권은 측전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측전 혹은 무미랑 이렇게도 부르는데 중국 최초의 여자 황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권력을 위해서 자기 자식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문무왕 때 되게 되면은 676의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과정을 살펴보자면 당나라하고 이렇게 나당 동맹을 맺었다가 백제가 멸망을 하면서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무열왕은 죽게 되고 문무왕이 완성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이제 나당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당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죠. 한편 이때 고구려 유민이나 그리고 일부 말갈족은 강제 이주를 당해요. 당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말갈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갈족은 기존에 숙신이나 음누라고 불렸던 그런 존재들이고요. 이후에 이제 물기의 지배하에 이렇게 놓이게 돼요. 근데 6세기가 넘어가게 되면 물길이 쇠락을 하면서 말갈이 이렇게 퍼지죠. 부족별로 이렇게 퍼지게 돼가지고 우리가 말갈을 국가같이 하나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갈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고구려의 편입 과정에서 거의 고구려인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도 있고요. 아니면 신라에서 삼국통일 이후에 이제 부서당 십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군사죠. 통일 이후에 신문왕 시기에 군사가 되는데 이때에도 보게 되면 이제 구서당이 중앙군, 십정이 지방군이에요. 우리가 구주 오소경 해가지고 구서당이 지방군이 아닌가 착각하기 쉬운 부분인데 이제 한주 혹은 한산주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 두 개를 배치했기 때문에 십정이 지방군입니다. 이 중에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중앙군 중에서 무슨 서당 하는데 이 중에 이제 흑금서당이라는 게 있어요. 구성원이 누굽니까? 중앙군은 이제 고구려 군끼리, 백제 군끼리 이런 식으로 9개를 묶어놨는데 이 중에 이제 흑금서당을 보게 되면 구성이 말갈족이 구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갈족이다라고 묶어서 외우는 거는 사실 고구려에도 일부 같이 편입되어 있고 삼국통일 이후에도 여기도 편입되어 있고 해가지고 이 흩어진 부족들 무슨 말갈 이거를 묶어서 하나 말갈족 해버리게 되면은 이걸로 각계로 좀 달리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유명한 게 흑수말갈이 되고요. 불열말갈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구려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요. 대부분의 말갈족은 고구려하고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말갈족하고 고구려군이 도망을 쳐요. 왜 도망을 쳤냐면 식전무가 장악을 완전히 하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혼란기가 찾아오게 되고 공포정치를 하게 되죠. 하게 되니까 이 시기에는 이제 당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던 돌궐 같은 것도 도망을 치게 되고 이 틈을 타서 이제 고구려
유민들이 말갈족을 데리고 발해를 세우게 됩니다. 그럼 지도를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자면은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백두산 위쪽에 동모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동모산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진국을 세웁니다. 진국이란 명칭이 뭐 처음부터 발해가 아니고 맨 처음에는 세운 게 진국입니다. 진국이 발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뭐 측전무 군대가 막 쫓아오죠. 도망을 가니까. 그래가지고 뭐 전투도 있고 하게 되는데, 결국에 698년에 발해를 세웁니다. 한편 이제 당하고는 사이가 안 좋죠. 신라하고 당하고 신라의 사이는 나당 전쟁을 했기 때문에 신라하고 사이가 좋지 않고요. 문왕 이후에 이제 우리 업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게 될 신문왕 때가 되게 되면은 왕권 강화 정책이 많이 나옵니다. 이때 왕권하고 엮여가지고 같이 성장하게 되는 게 육두품 세력이죠. 다만 이제 육두품 세력은 왕권을 보좌하면서 왕권하고 귀족과의 세력 다툼 사이에서 왕권을 보좌했다 개념이지 육두품이 뭐 진골 귀족을 뛰어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왕 시기에 오게 되는데 중요한 게 8세기입니다. 8세기는 우리가 8세기 전반하고 8세기 후반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뭐 남북국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8세기입니다. 우리가 뭐 왕도 그렇게 신라 같은 경우에는 외울 게 많은데 발해 같은 경우에는 뭐 고무, 문성선, 마지막 애왕까지 뭐 6명 그 중에서도 이제 4명만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8세기 전반과 후반을 비교해서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 전반이다 한다면 대표적으로 그때는 무왕이죠. 발해의 무왕이 중요하고 후반에서는 발해의 문왕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 이제 당나라를 살펴보자면 측전무가 이제 죽고 중종이 복위가 돼요. 당나라 중종. 복위가 되면서 당나라는 뭐 당시에 동양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손꼽히는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중국의 문명이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뭐 서양에 뒤졌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세계 최고의 문명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해가지고 당시 당나라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동양의 르네상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성장해가는 시기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당은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신라에서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오늘날의 국경선이다 한다면 당나라가 있죠. 신라가 있고 신라에서는 이제 당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우리가 당하고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겠느냐 안 좋다 해가지고 다시 관계가 이렇게 좋아져요. 당나라하고 신라는 좋아지고 한편 뭐 발해를 이렇게 보자면 발해는 위에 돌궐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일본하고 왜라고 써야죠. 일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형국을 띠게 됩니다. 8세기 전반에는 우리가 뭐 발해하고 일본이 연결되어 있는 거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7세기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수나 당나라 수나 당하고 이렇게 신라가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돌궐 고구려 백제 왜 이렇게 돼가지고 7세기 때 보면 우리가 삼국 문물의 일본 전파에서도 볼 수 있듯이 7세기 정도 가게 되면은 고구려의 문물도 굉장히 많이 전해지죠. 그러니까 여기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그대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발해 왜가 이렇게 있는데 뭐 발해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자 한다면 뭐 대부분의 말갈족은 이렇게 복속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한 흑수말갈
우리가 뭐 이제 불혈말갈도 발해하고는 좀 적대 관계였는데 시험에서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하고 당하고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된 이유는 이제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발해하고 흑수말갈이 적대적이다 보니까 당의 입장에서도 발해 적을 공유하는 동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흑수말갈하고 당 그리고 신라가 이런 관계가 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라하고 당이 발해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발해하고 무왕 때는 뭐 무왕이 당을 공격해서 그 다음에 당과 발해의 전투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신라에서도 이렇게 대동강 유역을 이제 신라가 또 얻게 돼요. 발해하고 같이 신라가 공격을 한 대가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통일을 할 때 원대한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문무왕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대동강에서 원산만 하게 되는데 대동강변을 이렇게 차지하게 된 건 사실 이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수강 그 패자리를 설치했다 이렇게 이런 기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세기 전반은 이런 관계 발해하고 돌궐 그리고 외가 연합되어 있고 당하고 신라 흑수말갈이 연합되어 있고 둘이 사이가 안 좋은 이런 관계가 되다가 이렇게 8세기 후반이 되게 되면은 이제 문왕은 당신과 친해집니다. 그 당, 그 발해 이렇게 있게 되고요. 외하고도 뭐 여전히 친하죠. 이런 국제 정세를 이루게 됩니다. 해서 뭐 발해에서도 당에 뭐 유학생을 막 파견하기도 하고 뭐 산동반도도 이때 좀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 꼭 정치뿐만 아니라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할 때 특히나 뭐 경제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다룹니다. 문왕의 시기. 그래서 8세기 전반하고 8세기 후반이 이렇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8세기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신라의 중대와 하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신라의 중대에 하게 되면은 태종 무열왕 해가지고 무열왕 직계가 쭉 이어져 가지고 해공왕까지가 됩니다. 해공왕 8세까지 해가지고 뭐 무문신효 성경해 이렇게까지가 외우게 되는데 이때까지가 이제 중대예요. 중대는 무열왕 직계가 되게 되는데 해공왕 때 되면은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왕권이 이때부터 강화가 돼가지고 뭐 이후에도 어느 정도는 왕권이 강하게 유지가 되는데 해공왕은 8세 8살에 즉위를 했어요. 즉위를 하다 보니까 뭐 그냥 무늬만 왕이죠. 그래가지고 해공왕 때 되면은 뭐 대공의 난, 아니 뭐 굴육각간의 난, 뭐 각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라 17관등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이벌찬이라고 부르죠. 이벌찬의 다른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해공왕 때 이전부터도 뭐 좀 조짐은 이렇게 보입니다만 해공왕 때가 되면은 이제 왕권이 완전히 추락하기 시작하는 그런 지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진골 귀족이 날뛰게 되죠. 그래가지고 신라 하대가 시작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9세기 조금 옆에다 해볼까요? 신라 하대가 시작이 되게 되고요. 9세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신라는 굉장히 몰락을 해요. 신라 하대에 들어가면서 같이 몰락하는 게 누구예요? 왕권하고 육두품 세력이 같이 약화가 되고 귀족이 올라갑니다. 신라 귀족이 올라가는 시기 해서 우리가 뭐 지점을 하나 찾자면 뭐 진성여 9세 정도가 되면은 엉망이 됩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고 이 이후의 왕들이 뭐 너무 많이 바뀌니까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마지막은. 그래가지고 10세기가 된다 하게 되면 이제 경순왕이 나오죠. 마지막 왕. 경순왕 해가지고 뭐 김부가 오게 되는데 왕건에게 수굴이죠. 이제 왕건이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성격도 좋고 포용력도 좋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해가지고 뭐 최초의 사신관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고려 시대 가면은 일종의 자기 지방만 통치하는 그런 자리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는 이렇게 8세기 후반 정도에 가게 되면은 해공왕을 기점으로 이 이후에 하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같이 떨어지는 게 육두품하고 왕권이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편 당나라를 살펴보자면 당나라도 이렇게 하다가 안사의 난이라는 게 있어요. 안사의 난에서 추락을 하기 시작하다가 9세기 정도 가게 되면 황소의 난이 있습니다. 황소의 난. 위에다 적어볼까요? 안사의 난에서 이제 국가가 좀 휘청하기 시작하다가 9세기 가게 되면은 황소의 난이 있습니다. 황소의 난하고 묶어서 기억해야 할 게 진성여왕 9세 시기에 떨어져 버린 육두품의 대표 최치원이죠. 최치원. 우리가 이제 8세기 전반 후반을 할 때 후반 가게 되면 이제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발해가 셋 다 교류를 하게 되는데 뭐 유학생도 파견을 하게 되고 당나라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했었던 뭐 빈공과라는 자리에 시험을 쳐서 당나라의 관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최치원이 쓴 퇴황소 경문이라는 게 있어요. 황소의 난. 황소의 난은 이제 농민 반란인데 이때 최치원이 등장하기 때문에 최치원은 육두품이죠. 육두품을 공부할 때 진성여왕에서도 최치원 원이라는 이름을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황소의 난 정도 가게 되면은 당나라도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뭐 907인가? 이때 이제 당나라는 이제 멸망을 하게 돼요. 당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고 거란 같은 게 성장을 하게 되죠. 이 시기에는 이제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5대 10국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주의해서 5대 10국하고 뭐하고 주의하라고 했어요. 5호 16국 시대. 5호 16국은 4세기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시험에서 장난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5대 10국이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한편 9세기 초에 가게 되면은 발해는 뭐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성장을 해요. 뭐 북쪽은 이제 갈대가 좀 없고 뭐 동으로 서로 남으로 해가지고 뭐 신라하고 국경도 접하게 되고 해가지고 발해는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는데 926년에 가면은 거란한테 멸망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의문이에요. 발해가. 발해는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926년에 10세기 초에 갑자기 멸망을 해버리니까 의문이라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뭐 한때 이게 뭐 백두산 폭발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다 덮어가지고 햇볕이 들지 않으니까 모든 게 뭐 말라 죽고 먹을 것도 없고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틀렸다고 결론이 납니다. 왜냐하면 백두산 폭발이 이 이후에 한 30년 후에 뭐 950년? 그 정도예요. 백두산 폭발. 때문에 뭐 백두산 폭발로는 볼 수가 없고 백두산 폭발은 뭐 엄청난 사건이라고 해요. 기원 후에 화산이 터진 것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다 해가지고 뭐 화산재가 일본에까지 쌓여 있더라. 이런 내용들도 있고 뭐 백두산 폭발하고 관련을 해서 최근에 이제 주짐이 좀 많이 보이죠. 최근 한 10년간 뭐 온도도 계속 올라가고 백두산 천지에 보게 되면 밑에서 기포도 계속 올라오게 되고 그 노천 같은 게 있는데 그 온도도 뭐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온도가 나오고 해서 아마 뭐 수험생분들이나 제가 죽기 전에 백두산이 폭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뭐 조사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백두산 폭발 설이 있습니다만 그건 뭐 아닌 걸로 결론이
나 있고요. 이 이후기 때문에. 그래서 발해는 이렇게 698년에서 926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연도는 발해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한편 이때 이제 진성여왕 시기에 정치가 굉장히 엉망이 되는데, 그래서 반란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 이후 시기에 뭐가 이제 왕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했죠. 우리가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는 왕. 그런데 이게 뭐 시기로 치자면 뭐 900년 혹은 뭐 901년 해가지고 뭐 견훤이나 궁예 하고 여기서 이제 왕건이 나오게 되죠. 왕건이 뭐 918년에 고려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이 시기는 우리가 한 40년 가까이 이어진 이 시기를 후삼국 시대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은 신라는 영토가 작아져 있고, 여기 이제 뭐 후백제, 후고구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삼국으로 잠깐 나눠지게 됩니다. 그걸 통일한 게 이제 왕건이죠. 궁예 밑에 있다가 통일한 게 왕건이고, 이건 이제 고려사에 진입을 할 때 자세하게 배울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신라 왕들의 각각의 업적, 그러니까 정근대사에서는 왕하고 업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발해의 왕별로 업적을 살펴볼 테고요. 특히나 8세기 전반과 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테고, 9세기에 가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완전히 신라 하대에 속하기 때문에 신라 하대에 사회적으로 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호족의 성장, 각 지역에서 뭐 성주, 장군을 칭했다, 각각의 사병을 거느리고, 뭐 여기 육두품 세력이 되게 되고, 이 세력들이 고려, 개창의 원동력이 되죠. 그 뭐 후삼국 시대는 이제 고려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칠판을 지우고 우리가 신라 하나만 하고 갈까요? 신라? 신라를 우리가 삼국 4기가 있고, 김부식이죠. 그 다음에 일연에 삼국 유사가 있습니다. 시대 구분을 이렇게 일연 적어줄까요? 일연에 삼국 유사 하게 되는데, 일연은 승려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준으로 삼을 거는 이겁니다. 삼국 4기. 우리의 뭐 교과서도 그렇고, 뭐 중고등학교 교과서들도 그렇고, 우리 기본서도 그렇고, 통상 이거를 틀로, 기본 틀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어떤 걸 비교해야 되냐면, 여기서는 이제 중대, 하대, 상대죠, 상대. 상대 하게 되는데, 상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성골이 있다가 진선, 진 해가지고 진덕여왕을 끝으로 성골이 끝났어요. 그래서 성골이 있고, 이 이후에 이제 다 진골이죠. 진골인데, 진골 중에서도 무열왕, 직계가 해공왕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 이후에는 이제 내물계, 내모랑, 반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부식은 혈통을 중심으로 시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거, 중대, 왕권도 가장 셌고, 그 다음에 뭐 통일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근데 한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가 이제 8세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하고 이제 삼국 유사하고 구별을 해 보자면, 삼국 유사는 일연이 지금 승려잖아요. 명칭을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기존의 명칭이 쓰이다가 불교식 명칭이 쓰인, 그러니까 지법진 시대의 법흥왕 6세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진선진하고 끝나죠. 진덕령 7세. 무열왕이 나온 시점에 이전에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불교식 왕명을 쓴 그런 명칭을
중고로 정의합니다. 여기는 상고. 무열왕부터는 명칭이 이제 당나라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식 명칭이에요. 혹은 뭐 중국식이라는 거는 뭐 더 정확하게는 유교식 명칭인데, 이렇게 한 거를 이제 하고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전통적으로 반복돼서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중대, 무열왕 집계더라 라는 거하고, 여기서는 불교식 왕명을 쓴 중고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해서 뭐 구별을 하자면, 이런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뭐 태종 무열왕이 나오기 전에 이미 뭐 상고하고 중고가 끝나버리고, 지금부터 통일 이후에 우리가 공부할 거는 전부 다 하고에 들어갑니다. 근데 기준으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다 하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뭐 최초에 좀 국뽕 좀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뭐 최초의 국뽕 역사서 같기도 해요. 읽다 보면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칠판을 지우고 신라시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판을 지워 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신라 중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신라 중대에 하게 되면은 태종 무열왕부터 해공왕 8세까지가 됩니다. 우리가 삼국 통일 과정에 있었던 무열왕하고 조금 위에다 적어보겠습니다. 무열왕 7세하고 문무왕 7세를 살펴본다면 삼국 통일을 시작한 왕이다, 완성한 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정부를 무열왕은 설치를 하죠. 이건 이제 감찰기관이고요. 감찰기관은 고려, 어사대나 조선 가면은 사헌부 해가지고 사정 감찰기관이 각각 무엇이냐를 섞어서 출제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리고 무열왕이 사정부를 설치했다 한다면 문무왕 때는 외사정 제도를 만들어요. 외사정이라는 거는 이제 관리예요. 지방에 파견해가지고 감찰을 하는 관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주의할 거는 외사정이라는 제도를 만든 건 문무왕인데,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파견을 한 거는 이후에 신문왕 때입니다. 그래서 외사정을 신문왕 때 파견을 했다 해도 맞는 지문이고요. 외사정이라는 제도를 문무왕 때 만들었다 해도 맞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7세기에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당나라하고는 무열왕 때는 사이가 괜찮았지만 백제가 멸망하고 무열왕이 죽고 문무왕 시기 나당 전쟁을 하게 되면서 당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676년부터 이제 통일신라가 시작이 됩니다. 우문신 해서 신문왕 때가 되게 되면은 통일신라의 각종 제도들을 정비하게 되는데요. 신문왕의 업적은 굉장히 많아요. 왕권 강화책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제도를 정비를 하고, 지방제도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군사도 정비를 하고, 교육제도도 정비를 하고 해서 고려나 조선이었으면은 성종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시기에 해당하는 그런 왕이 남북국 시대의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먼저 왕권 강화를 한번 볼까요? 왕권 강화를 하게 된데 이제 계기가 있는데 김음돌의 반란이 일어나요. 김음돌은 김음돌은 이제 신문왕의 장인인데 대표적인 귀족 세력이 되고, 이 김음돌을 누르는 과정, 김음돌의 난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명분도 있는 거죠. 그 반항이 나타나니까 이거를 제압을 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명분도 만들어주게 되고, 이걸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왕권 강화책을 상징하는 게 만파식적이라는 게 있죠. 만파식적. 만파식적은 이제 피리입니다. 피리인데 신문왕 때 움직이는 섬이 와가지고 그 섬에
갔더니 대나무가 있어서 그걸 잘라서 피리를 만들었는데 그 피리를 질병이 왔을 때 불면은 그 질병이 없어지고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그 피리를 불면은 군사가 물러가고 그런 피리라고 해가지고 뭐 만능 피리죠. 신문왕이 득템을 한 건데 이거 뭐 상징적인 의미로 전제왕권이 굉장히 강화된 왕은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 라는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왕 때. 그래가지고 전제왕권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육두품이 같이 성장을 하게 되죠. 육두품 하게 되면 뭐 여기가 처음은 아니고 이때 삼국통일 과정에서도 이렇게 보면 육두품이 누가 나옵니까? 강수가 나오죠. 당나라 서린귀에 대해 가지고 뭐 부흥운동 같은 거 신라가 도와주고 막 하니까 그렇게 나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서린귀가 보내니까 거기에 답을 한 답 서린귀서를 강수가 만들었죠. 그래서 뭐 외교에 능했다 라고도 하는데 적극적으로 육두품을 등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육두품은 집사부 시중의 자리에서 왕권과 결합을 해서 귀족 세력을 누르는 그런 힘이 되죠. 그래서 신라 중대는 육두품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주의할 거는 육두품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우리가 진골 귀족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왕권하고 강화를 해서 상대적으로 육두품이 강했다라는 거죠. 중기에는. 그래서 뭐 중앙제도를 정비를 합니다. 뭐 공장부나 예작부를 설치를 함으로써 14관부가 완성이 되죠. 공장부는 이제 토목이고요. 예작부는 수공예인데요. 신라 관부의 특징은 고구려나 백제하고 다르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설치를 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장관이 복수더라라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앙제도를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제도를 정비를 하죠. 이때 가게 되면 이제 구주 오소경이 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오주 이소경이었죠. 혹은 뭐 이소경을 임시적으로 설치했다가 해체한 아시촌 소경까지를 합치면 뭐 삼소경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소경, 작은 서울 해서 뭐 오늘날로 치면은 뭐 광역시 정도 될 테고요. 구주는 우리가 무슨도 나누듯 9개로 나눈 거죠. 그래서 뭐 옛 고구려 지역, 백제 지역, 그리고 그 신라였던 지역에 똑같이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제도가 있고요. 군사제도가 있죠. 군사제도는 뭐예요? 구서당, 십정 하게 되는데 이제 주의를 할 게 지방을 구주로 나눴기 때문에 구서당이 지방군인가 각 주마다 하나씩 한 지방군인가 하면 여기는 이제 중앙이죠. 그 지방군은 여기입니다. 이유는 이제 한주 혹은 한산주라고 볼 수 있는 이 지역에 이정을 배치했기 때문에 십정이 지방군이 되고요. 구서당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존에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인, 그리고 말갈인까지 해가지고 백제면 청금서당, 백금서당 이런 식으로 무슨 서당 할 때 이렇게 각 민족별로 나눠가지고 아울러서 다 구서당 안에 편제를 했다라는 걸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이제 조금 위에다 적었으면 좋았는데 귀족을 누르는 과정에서 여기에 적어볼게요. 신문왕을 암기를 할 때 다 했다라고 암기를 하면 그게 제일 편해요. 왕권 강화, 중앙제도, 지방제도, 군사제도 그걸 다 했다라고 보는 게 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노급이란 게 있죠. 시급은 이제 왕족이나 공신 이거고 노급은 이제 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주의를 할 게 이제 수취권하고 노동력을 증발할 수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노급이라는 게 귀족의 어떤 기반이 됩니다. 근데 신문왕 때 노급을 폐지해버려요.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을 하죠.
관료전의 의미는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를 못하게 했다는 거하고, 이제 뭐 노급도 원래는 이제 반납인데 계속 세습을 해 나갑니다. 원칙은 반납이지만. 근데 관료전으로 바뀌면서 세습이 더 힘들게 되었다는 거죠. 원칙은 반납입니다. 관료전도. 뭐 가장 큰 거는 노동력을 착취할 수 없게 됐다라는 점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그 대신 줬어야 맞는 것 같은데, 관료전 지급을 먼저 합니다. 관료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를 해요. 저는 뭐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애기들, 어린아이들한테 손에 쥐고 있는 거를 뭐 뺐을 때, 뭐 제 휴대폰을 들고 있다 할 때는 그걸 바로 뺏으면 울죠. 울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거를, 다른 거를 손에 쥐어주고 거기에 관심이 쏠렸을 때 이렇게 뺏는 거죠. 그거랑 굉장히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관료전을 지급을 먼저 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라는 게 반복적으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해서 이게 하나 있고요. 지금 뭐 중앙, 지방, 군사 했으면 또 교육해야죠. 교육은 국학을 설치를 합니다. 뭐 고구려는 뭐 태학과 경당을 설치했다 한다면, 신라는 국학이라는 걸 설치를 했는데요. 뭐 유교 정치 이념을 가르치는 거죠. 뭐 논어, 효경 그런 걸 가르치는데, 대상은 이제 귀족 자제입니다. 귀족 자제를 대상으로 한 이런 국학을 설치를 했더라. 그래서 뭐 이렇게 신문왕의 업적은 뭐 굉장히 종합적이고 많습니다. 뭐 여러 군데에 걸쳐서 암기를 할 때 뭐 중앙, 지방, 군사, 교육 이거를 다 하고, 뭐 왕권 강화와 연결된 거는 관료전 지급하고 만파식적 정도를 뭐 기억해 주신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왕이 신문왕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덕왕이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렇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효소왕이 있어요. 효소왕은 이제 7세기 마지막인데, 효소왕은 업적이 서시하고 서시전. 서시는 시장이고 서시전은 감독기관이죠. 그리고 남시하고 남시전. 해서 뭐 시장 설치한 거밖에 없어요. 효소왕은. 우리가 시장을 잠깐 복습하고 가자면, 우리가 우결 결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눌비동맹이라고 하죠. 눌비동맹이 아니고 소동 결혼동맹 할 때, 소주마 5세 때 이제 시장이 최초로 생기고요. 우리가 지정왕 어떻게 외웁니까? 신왕이 와서 순동으로 된 소우선을 줬다 해가지고, 그때 동자 하면 동시와 동시전을 설치를 합니다. 근데 그 영토가 이제 커졌으니까 시장을 확대해서 설치한 그런 업적, 효소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효소왕은 시장 말고는 그렇게 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빼고 뭐 경제사에서 외워도 상관이 없어요. 업적이 뭐 이렇게 없기 때문에. 우문신요, 그 다음에 성덕왕이 있죠. 성덕왕. 8세기가 되게 되고요. 뭐 8세기 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나라에서 이제 뭐 공포 정치가 시작이 되고, 내부적으로 혼란기를 틈타서 뭐 돌궐도 막 도망을 가고, 발해 유민, 그 고구려 유민이 말갈족을 이끌고 또 동모산으로 가서 발해를 698년에 세우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제 당과는 그 관계가 안 좋죠. 근데 8세기에 오게 돼서 이제 측전무가 사망을 하게 되고, 당나라 중종이 복위를 하게 되면서 이제 당이 막 뜨게 되죠. 그러니까 성덕왕의 입장에서 당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당하고 뭐 등을 돌리는 것보다는 화친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은 거예요. 해가지고 성덕왕 시기에는 당과 사이가 다시 좋아집니다. 이때 우리가 이 전 화면에서 본 8세기 전반을 보게 되면 당나라하고 신라가 이렇게 친하고, 그 다음에 발해, 그다음에 뭐 돌궐, 그리고 외, 이들의 사이가 안 좋은 이런 관계가 되죠. 이 관계에서 이제 성덕왕은 당하고
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하고는 이제 외교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뭐 한편 이제 일본한테도 견신라사라고 해가지고 적으면서 할까요? 당과 관계 회복을 하게 되고, 뭐 일본에도 견신라사를 파견은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외에는 발해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외하고 이렇게 친선을 했다기보다 이 이후에 뭐 그럴 수야 있겠지만 일본에 견신라사를 파견했다라는 거를 뭐 이건 뭐 따로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뭐 이렇게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잘 나오는 부분을 한번 찾자면 이제 성동왕 때도 왕권은 강력합니다. 왕권을 강력한 걸 하기 전에 이제 당하고 발해하고 사이가 이제 안 좋죠. 안 좋다 보니까 당과 연합을 해서 발해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대가로 폐수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폐수라는 명칭이 말하는 건 이제 시대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때는 대동강 지역이라고 해요. 폐수 지역을 이 대가로 얻어요. 지금 당이 발해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발해에 무왕이죠, 당시에. 무왕이 당의 산둥반도를 막 공격을 하고 하니까 당이 발해를 치면서 신라에게 도와줘 해가지고 다시 나당연합군이 발해를 공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해는 남쪽을 조금 잃게 되고 신라 입장에서는 이제 도와줬으니까 이쪽 지역을 얻은 거죠. 당으로부터. 이 지역에 이제 수자리를 설치를 합니다. 수자리는 일종의 뭐 군정이 좀 중심이 되는 그런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한 통치 기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해가지고 당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이거를 잘 기억한다면 당과 연합을 해서 발해를 공격하고 폐수에 수자리를 설치했다라는 걸 하나 들 수가 있고요. 당과 친해지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국학을 설치를 했죠. 근데 그 국학에 공자와 제자의 화상을 들여옵니다. 화상안치. 어디서 들여와요? 당에서. 이 시점은 뭐 여기는 당연히 아니죠. 당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을 그런 시점이니까요. 그래서 성동왕 때는 이렇게 당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한편 성동왕 때는 잘 나오는 건데 정전을 지급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일정 연령에 이른 일반 농민이에요. 그래서 정전할 때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경제활동인국 그 정도 개념인데 정전 지급이 정확하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학계가 학설이 좀 다툼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뭐 우리가 민정문서에서 보는 뭐 연수유답, 연수유전 이 개념을 가지고 정전을 받은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한쪽에서는 뭐 땅을 농민에게 없는 농민에게 황무지를 주면서 그거를 개간해가지고 네가 가지고 우리는 조세를 가질 거야 라는 그런 식으로 뭐 진짜 줬다도 있고 뭐 어떤 견해는 농민이 기존에 있는 땅인데 여기에다 왕토사상을 기반으로 깔아서 세금 수치의 근거로만 쓰려고 그렇게 그게 정전을 지급한 것이다 뭐 이런 견해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견해에 따르든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향상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뭐 정전 지급이 누구냐, 뭐 성동왕이다 해가지고 뭐 다른 업적을 연결해 보는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문장 그대로 정전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향상되었다라는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
향상이 되었다라는 거는 지금 뭐 귀족 세력을 계속 누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이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 이제 종이 좀 중요한데요. 상원사 동종이 성덕왕 때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뭐 최고, 최초 이런 타이틀이 붙으면 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상원사 동종은 현존 최고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성덕왕 다음에는 경덕왕이 나오죠. 경덕왕. 경덕왕 때가 되면은 뭐 중대기 때문에 여전히 강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때 되면 이제 왕권은 뭐 여전히 강했다라고 강한 부분에 속한다고는 해요. 근데 뭐 귀족의 흐름도 조금씩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노급부활이죠. 노급부활이라는 거는 이제 관료전을 폐지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귀족들이 어떤 토지에 엮여 있는 노동력들을 다시 쓸 수 있게 되었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도강 때는 노급이 부활이 되고요. 또 한편 이제 경도강은 왕권 강화를 위해 가지고 명칭을 바꿔요. 변경하는데 뭐 중국식으로 바꾸죠. 성격은 좀 친당적 성격. 당시에 이제 당이 8세기에 굉장히 잘 나가게 되니까 거기에 좀 편승해서 가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데, 이게 뭐 어느 때 나옵니까? 우리가 통일 이전에 집업진, 진선진 할 때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할 때 진덕여왕 시기에 가면은 막 중국에다 뭐 태평성도 바치고 뭐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옵니다. 그 흐름이 경도강 때 또 나오는 거죠. 해가지고 명칭이 지금 여기가 국학이죠. 국학의 명칭을 바꿉니다. 거기 명칭을 태학감으로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육두품이 집사부 시중이라고 했는데, 원래 육두품은 집사부 중시였어요. 명칭이 중시인데, 이때 경도강 때 시중으로 바꾸면서 최종적으로 이 명칭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최종적인 명칭을 가지고 우리가 시중이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볼 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상원사 동종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덕대왕 신종이 되죠. 이제 에밀레종입니다. 에밀레종. 우리가 이제 에밀레종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전설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녹여가지고 만들 때 같이 종에다 넣었더라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학자들이 뭐 조사를 해보니까 그거는 뻥이더라. 뭐 뻥으로 밝혀졌죠. 어린아이를 녹여서 넣었다는 거는. 경도왕 이후에 이제 신라 중대의 마지막 왕 해공왕이 나옵니다. 해공왕 8세가 나오게 되는데, 해공왕 8세는 8살에 즉위를 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어릴 때 즉위를 했죠. 즉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귀족들이 난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김대공의 난이라고 하는데, 김대공이죠. 김대공은 이제 각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각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에 이렇게 17관등을 볼 때 맨 위에 있는 게 이벌찬이죠. 각간은 이벌찬의 다른 이름이에요. 김대공의 난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이벌찬들이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뭐 굴육각간의 난이라고 하는데, 굴육은 96명이었던 거예요. 각간이 96명의 각간이 날뛰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전국체전이 시작된 거죠. 막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런 혼란기가 오니까 김지정과 김영상이라는 인물이 이 시기에
김영상이죠.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17관등에서 제일 위에는 이벌찬이라고 했다면 규조회의, 화배회의는 의장이 상대등이죠. 김지정은 해공왕파예요. 해공왕파라는 게 뭐냐면 김영상, 상대등 김영상이 낌새가 이상하니까 해공왕 편에 있던 김지정이 김영상을 제거를 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오히려 역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지정이 죽게 되면서 해공왕도 같이 피살이 되죠. 해가지고 신라 중대가 끝나게 되고요. 이 김영상이 누구예요? 이후에 이제 선덕왕이죠. 선덕왕 여전히 8세 하면서 이제 하대가 시작이 됩니다. 신라 하대는 뭐 굉장한 혼란기죠. 뭐 이렇게 되고요. 이제 뭐 특징을 하나 짚고 가자면 지금 뭐 무열계 직계가 쭉 오게 되는데 우리가 상대가 끝날 때는 그 성골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없어서 여왕을 안 치고 성골이 더 이상 없어서 진골이 시작된 거라고 한다면 중대가 끝날 때는 무열계 직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무열계 직계는 있습니다. 아직. 김영상에 의해서 제거가 된 거죠. 해가지고 뭐 하대에 가면은 무열계 직계들이 뭐 김주원이라든지 뭐 그런 인물들이 또 난을 일으키게 되고요. 뭐 굉장히 이제 어지러운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 지우고 신라 하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판을 지워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신라 하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라 중대 하게 되면은 무열계 직계가 이어져 왔지만 신라 하대가 되게 되면은 내물계 반계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왕으로 치면 어떻게 돼요? 선원헌, 흥진경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선이죠, 선. 선원헌, 흥진경 할 때 선덕왕 하게 되면 선덕왕은 우리가 중대의 마지막 왕인 해공왕 8세가 제거가 되고 이후에 등장하는 상대등이었던 김영상이 되겠어요. 근데 뭐 선덕왕 때 있던 일을 살펴보자면 폐강 가지고 대동강이죠. 폐강 지역에 폐강지엔을 설치를 합니다. 이게 뭐 지금 처음이 아니죠. 우리가 성덕왕 때 신라 중대에 성덕왕 때 가게 되면 그동안에 당과의 사이가 안 좋지만 당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그 시기에 있던 일로는 발해가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을 하니까 당하고 신라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발해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 공격에 대한 대가로 같은 이런 폐강 지역의 지배를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때 이제 수자리를 설치를 하게 되죠. 이 전 화면에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성덕왕 8세 이 지역을 강화한 거예요. 폐강지엔을 설치했다는 거는 뭐 황해도 지역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고요. 선원헌 흥진경 하게 되면 이제 또 원성왕이 등장을 하게 되죠. 원성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는 독서삼품과입니다. 독서삼품과. 독서삼품과는 우리가 국학에서 졸업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졸업시험인데 뭐 졸업 등급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뭐 상중하 3품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뭐 특품을 추가를 해가지고 졸업을 하는데 등급을 매긴 이런 제도인데 우리가 굉장히 독서삼품과하고 결부해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를 해서 외워둬야 할 거는 이게 이제 최초의 과거제인가 한다면 뭐 독서삼품과가 관리를 선발하는 그런 제도였던 건 맞아요. 이렇게 등급을 매겨가지고
여기 이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관리 선발의 자료로 썼다 이건데, 최초의 과거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과거제는 우리가 고려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호주에서 쌍기가 구현을 해가지고 광종 시기에 과거제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고려시대에 나오는 게 최초고, 이거는 과거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과거제라는 거는 관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거를 통과하게 되면 관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제도를 말하는데 반해서 독서산문과라는 거는 그냥 국학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나중에 등급을 매기는 이런 제도이고, 이게 관리를 채용하는데 반영이 됐다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진골 귀족인데 국학에 들어가서 독서산문과 성적이 안 좋다 하다 그렇다고 해서 관리 임용이 안 되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초의 과거제로 볼 수 없다라는 점이고요. 당연히 이런 제도를 하면 육두품은 환영을 하겠죠. 근데 진골귀족은 이걸 해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죠. 진골귀족은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실패한 제도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독서산문과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방장관의 명칭을 변경을 하죠. 총관에서 도독이 됩니다. 초기에 삼국시대에는 뭐였어요? 군주였어요, 군주. 그래서 지방장관 명칭의 변화 과정을 본다면 군주에서 총관, 그리고 도독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도독으로 변하는 시점이 원성왕 시기입니다. 해가지고 행정적 성격이 강화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물어봐요. 지방장관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행정의 성격이 강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성왕도 업적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헌덕왕이 있죠. 선원헌 홍진경, 헌덕왕 구세가 있게 되는데, 헌덕왕 시기에는 이제 좀 재밌는 일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뇌물계 반계인데, 우리가 신라의 중대가 시작되는 시점을 이렇게 보면은 선덕여 그리고 진덕여가 여왕이잖아요. 그게 이제 성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왕이 세워지다가 이제 진골이 시작되면서 중대가 시작되게 되는 건데, 중대에서는 우리가 중대하게 되면은 무열계 직계라고 했습니다. 중대에서는 우리가 무열계 직계가 지금 회공왕을 끝으로 다 없어지고 선덕왕이 없기 때문에 했느냐? 그게 아니죠. 거의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해가지고 이때도 무열계 직계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남아 있었냐면 김주원이라는 인물이 남아 있었어요.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원성왕 이후에 김주원이 왕을 하기로 내정자라고 하죠. 내정자. 화백회의에서 김주원이 왕을 하는 게 맞겠다 하고, 얘가 김주원이 무열계 직계였는데, 그때 홍수가 와요. 원성왕이 이제 죽고 김주원이 왕을 하러 가야 되는데, 홍수가 와가지고 며칠 동안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이제 홍수가 그치고 갈 수 있게 돼가지고 가보니까 얘가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예전에는 첨성대도 그러고 선덕여왕이 세운 거죠. 어떻게 하늘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과학의 대상 그런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왕의 즉위를 해야 하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즉위를 못했다는 거는 하늘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게 정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왕을 못했다라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게. 해가지고 김주원이 왕을 못하게 되니까 김주원의 아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김헌창이죠. 김헌창의 난. 가지고 김헌창의 난은 아버지 김주원이 왕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고를 장한, 연호를 경운이라고 해가지고,
뭐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김원창이. 근데 물론 실패를 합니다. 김원창의 또 아들 김범문이죠. 김범문의 난도 뒤이어서 일어나게 되는데 또 실패를 합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김주원이나 김원창, 지금 김범문은 아버지이고 얘는 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이제 무혈계 직계죠.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무혈계 직계가 육두품으로 강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혈계 직계는 뭐 제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신라 하대라는 거는 내물계 반계들만 차지를 하고 무혈계 직계는 중대에는 계속 등장을 하지만 하대에는 왕으로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난을 일으킨 존재들로 등장을 하죠. 이제 육두품 이렇게 보면은 성골은 이제 상대에 끝났고 진골이 있고 육두품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두품도 그러고 서로 이렇게 이동이 안 된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잘못을 하면 이렇게 강등은 됩니다. 강등은 되는데 육두품이 잘했다고 해서 이렇게 진골로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 이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시기 이렇게 보면은 육두품으로 강등이 되었다.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도강 하게 되면은 이것도 상당히 잘 나오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원창, 김범문의 난. 저는 헌덕, 헌문, 헌덕, 헌법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암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이후에 선원헌, 흥진경 하게 되면 이제 흥덕왕, 구세가 나옵니다. 흥덕왕 때 이제 중요 인물을 하나 잡자면 장보고가 나오죠. 장보고가 나와가지고 당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다가 신라로 들어오게 돼가지고 뭘 만들어요? 완도에 청해진을 만들어요. 해상 군진 세력이죠. 해가지고 해적이 약탈하는 거를 막기도 하고 여기서 상업적 성격도 굉장히 강합니다. 청해진이라는 거는 상업에서 본인이 직접 뛰어들면서 굉장한 세력을 얻게 되죠. 근데 장보고가 이때 흥덕왕 때 장보고의 세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외우지는 않는데 왕 이름이 신라 중대 하대에는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하대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딱 시험에 나오는 필요한 왕들만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장보고 난이 일어납니다. 내용이야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주면서 자신의 딸을 왕비로 드리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장보고가 난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 청해진도 다 폐쇄를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장보고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흥덕왕 때 장보고가 컸고 이 이후에 장보고 난이 일어났다라는 점을 딸이 왕비가 되지 못한 거에 불만을 품고 장보고 난이 일어났다라는 이 시점만 기억해 주신다면은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 여기를 이렇게 뛰어넘는 정도는 문제가 출제는 안 됩니다. 장보고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장보고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바다의 왕자 장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거는 진성여왕이 나오죠. 진성여 구세. 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당도 이렇게 설악을 많이 해요. 당에서 중요한 게 황소의 난이 있죠. 농민밀란입니다. 이제 토황소경문을 썼다라고 한다면 당시 이제 최치원이죠. 최치원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가 8세기 후반부터는 당도 그러고 신라도 그러고 발해도 그러고 당에다가 유학생을 파견을 하게 되고 당에 있는 이제 빈공과라고 해가지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해서 당에서도 관직을 얻어서 공직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라로 돌아오면 굉장히 대접도 받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미 당이 뭐 쇠퇴를 많이 했어요. 9세기 정도 들어오면은. 그래가지고 최치원은 뭐 당에 유학을 갈 때 아버지가 그랬다고 해요. 10년 안에 합격을 하지 못하면 뭐 내 아들이라고 하지 말아라. 나도 아들이 있다고 하지 않겠다. 라고 해가지고 빈곤과에 합격은 하는데 관직 생활을 뭐 잠깐 하다가 그냥 뭐랄까요. 대기발령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게 되고 토황소경문을 쓸 때도 이렇게 관직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냥 유명한 사람의 문객으로 있는 상태였지. 그러다가 이제 신라로 들어오게 되고요. 최치원은 육두품이죠. 육두품이고 뭐 아창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신라 중대 하대 해가지고 육두품이 중대에는 높았고 뭐 하대에는 낮았다 한다는 거는 중대에 육두품이 아창까지 올라갔을 경우에 뭐 왕권과 결합을 해서 뭐 굉장히 상대적으로 힘이 셌다 그 개념이고 최치원도 뭐 약했다고 해도 아찬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이제 이 시기에 가면은 아찬이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자리가 못 되는 거죠. 근데 진성여왕 때 가게 되면은 뭐 역사 기록에서도 그러고 뭐 진짜 성만 좋아하는 여왕이었다 이런 것도 있고 정치는 좀 뒷전이고 사치향락에 좀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뭐 수탈도 엄청나게 높아지고요. 이런 결과로 뭐가 있습니까? 뭐 원종과 애노의 난 이런 농민 밀란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뭐 적고적의 난 발생하기도 하죠. 적고적이라는 거는 빨간 바지예요. 빨간 바지를 입고 뭐 특히나 막 빨간색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막 뭐 홍건적 그런 것도 그러고 적고적도 그러고. 근데 이거는 빨간 바지를 입고 이제 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성여왕 때가 되게 되면은 이제 정치가 굉장히 하락을 하게 되고 혼란기가 오게 되는데, 근데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바친 게 뭡니까? 시무십조죠. 최치원의 시무십조. 최치원의 시무십조의 내용은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사료로 나올 리는 없고, 10조가 뭐 10조를 바쳤는데 진성여왕이 뭐 굉장히 좋아했다 이런 기록은 있는데, 그리고 뭐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좋아만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다 보니까 뭐 정치도 이런 식이 되고, 여기서 이제 이 인물 시무십조를 바친 인물이 누구냐? 뭐 최치원. 토황소경문을 쓴 게 누구냐? 그러면 최치원 해가지고 뭐 관련 지어가지고 최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문화산 가가지고 뭐 또 배울 텐데, 뭐 몇 개 뭐 객원필경이라든지 뭐가 있죠? 뭐 법정화상전, 법정화상전이라든지 객원필경, 법정화상전, 제왕연대력이나 사륙집 같은 이런 최치원의 저서들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신라 하대에 대표적으로 최치원이 나왔다 한다면 뭐 신라 삼국통 이전엔 뭐 강수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신문왕 정도 가면은 육두품이 등용이 많이 되죠. 그때 중요한 인물로는 뭐 원효의 아들 설총이 또 육두품이죠. 설총이 나올 테고 해서, 육두품들은 우리가 이제 사회사를 할 때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이름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중에서 이제 최치원은 뭐 주요 저서를 묶어서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이제 뭐 견훤도 막 날뛰게 되고, 이후에 이제 900년이 되게 되면 후백제를 세우죠. 뭐 궁에는 이제 901년에 후고구려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진성여왕 시기 정도 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라 하대의 혼란기다 한다면 대표적으로 진성여왕 때 그 정점을 찍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성여왕 이후에도 뭐 이렇게 왕이 몇 명 있는데요. 이거를 수험상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시기에 이제 후삼국이 시작이 되고 마지막 왕은 외워줘야죠. 경순왕, 김부. 왕건이 가가지고 뭐 왕건이 굉장히 세니까 뭐 함부로 했다가 아니고 굉장히 공손하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부가 이제 수그리고 들어가죠. 해가지고 신라의 역사는 이제 935년에 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라 하대의 주요 내용이고요. 우리가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발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남북국 시대의 통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